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음, 전체적인 이제 그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쉬웠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4문제 내지 한 5문제 정도는 상당히 어렵게, 까다롭게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은 하기는 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권 수험생들이 한 80점대 후반 정도가 득점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 공인중개사법은 전통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용어의 정의. 이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번 문제에 용어의 정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1번으로 냈는데 얘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틀린 것 이렇게 물었는데요. 보시면 5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랬는데요. 일단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중개업무도 보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표현 자체가 누락이 됐고 또 우리 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포함한다로 이렇게 그 출제되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외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억번에 보면 자격증 양도해서는 안 되겠죠. 양도되어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상대 행위, 그러니까 양수하는 행위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디귿번에 보시면 다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알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이 빠져야 되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설 등록 및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늘 중요한 그런 질문인데 1번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공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이제 소속이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개공의 중개보조원이 된다면 이걸 이제 우리 소위 이중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중 소속은 금지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될 수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4번 문제 인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틀린 것 이렇게 물었어요. 1번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인장 등록은 이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 규정을 만약에 표현하고 싶으면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주면 되는데 등록 신청할 때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1번이 틀린 그런 질문이 되겠죠. 자, 문제 5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모니터링 관련해서 그 기억번에 보면 모니터링의 원칙적인 운영 주체는 국장이에요. 나와 있는 대로. 국장이 원칙적인 운영 주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번에 보면 기본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이제 수시 모니터링이 있고 그런데 이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잖아요. 분기별. 그래서 우리 그 결과 보고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아니라 분기 끝나고 그러니까 분기 종료되고 30일 이내에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니은번 하나 일단 틀렸고요. 그리고 디귿번은 우리 국장이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얘는 이제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역과 니은, 요 기역과 니은, 디귿번 요렇게가 옳은 표현이고요. 니은번 하나가 틀린 표현에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뭐 난이도가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요. 사무소 설치 기준, 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고, 옳은 것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법인 아닌 개공은, 법인 아닌 개공이면 개인인 개공이잖아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한 개, 이 한 개는 이제 주사무소를 얘기하는 거고, 전국에 한 개, 이거를 둘 수 있다. 기억 맞죠? 그 다음, 니은번에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이것도 옳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디귿번을 보시면 분사무소 설치하려는 개공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여기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분사무소에 대한 설치 신고는 무조건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업 시간에 아주 많이 해봤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표시광고 틀린 거를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보시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공 및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은 절대 명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죠. 그러니까 이걸 명시하면 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번이 틀린 그런 표현이고요. 얘도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해봤던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14조 업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14조 업무를 모두 골라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분양대행, 상가랑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을 일단 할 수 있죠. 기업권. 그리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 뭐 임대관리, 관리 대행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제시문 주었는데 셋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죠. 사무소 이전 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을 한번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임신 출산이 이제 나오면 요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6월을 초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이러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문항에 보면 그 이전 신고는 이전 전, 이전 후 이렇게 나누면 이전 후 관청에다가 우리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3번 문항은 분사무소별로 우리 이제 그 폐업 신고, 휴업 신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고 가능하죠. 그리고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랬는데 등록증을 첨부할 수가 없는 곳이 이미 가 있죠. 관청에. 그리고 5번 문항은 작년에 이어서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서에다가 일괄로 휴폐업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등록관청에 송부해서 우리가 이제 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그래야지.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일괄 신고가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언제나 중요한 주제죠. 확인 설명 관련한 주제입니다. 4번을 한번 보시면 아파트 공동주택 임대차, 아파트면 이제 주택이고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 관리비, 이거 작년에도 나왔던 거죠. 관리비. 이 관리비 금액과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틀렸죠? 확인 설명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이제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건.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11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물었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국장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은 할 수 있죠. 실제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권장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은 있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가 며칠 날 나갔는지, 실제 교부됐는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 니은 요거 두 개는 일단 옳은 지문이 되고요. 디귿번의 거래계약서를 보존하는 연도가 3년이 아니고요. 5년을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 자, 문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일단 3번의 정답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의뢰인은 개공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래 이제 의뢰인이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하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규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규모라고 하는 것들, 뭐 소재, 지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하자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꼭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1번 문항을 좀 잠깐 보시면 유효기간은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랬는데 3개월 초과할 수 있죠. 그래서 3개월 자체가 임의기적이기 때문에 단축하거나 뭐 연장하거나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전속중개 계약서는 5년 아니고 3년을 또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4번은 임대차가 핵심어가 되겠네요. 여기 임대차. 그리고 공시지가. 자,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임의적 공개사항이에요. 임의적 공개사항이니까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되고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5번은 의뢰인이 비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비공개. 뭐 이거저거에 대해서 비공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으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뀌죠. 그래서 공개해야 된다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보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틀린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보시면 여기 이제 주택 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주택 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주택 외가 나오면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이 아니고 그래 놓고 물건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를 때 우리는 무슨 소재지를 기준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자, 이게 좀 조심해야 될 항목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물건이 주택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주택 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도조례를 적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도조례를 적용을 하되 이 시도조례가 만약에 사무소 소재지와 물건 소재지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때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하는 시도조례를 기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주택 외라고 줬단 말이에요. 이 주택하고 주택 외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럼 주택 외는 시도조례를 적용하질 않아요. 애초부터. 그래서 여기는 시행규칙, 소위 말하면 국토부령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3번 지문 자체가 그냥 아예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 주택 외라고 나오고 조례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외자만 빠졌으면 옳은 지문이 되는데 이 외자가 들어가서 전혀 엉뚱한 지문이 된 거예요. 요것도 아마 못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요 3번 문항을 읽어 나가면서 이게 우리 모의고사나 뭐 동영에서 이거 많이 해봤던 거잖아요. 물건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요거 많이 해봤던 건데 요거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무소 소재지 맞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옳은 지문이라고 이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요거 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시도 주례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정보망 지정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기억번을 제시문에 보면 정보처리기사 2명을 확보해라 이랬는데 2명 아니고 1명이죠. 정보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그래서 합쳐서 2명이고 정보처리기사 하나 2명을 확보하는 건 아니에요. 니은 국장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이게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의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하는 취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취소, 즉 임의적 취소, 재량적 취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번 일단 옳은 표현이 되겠고요. 디귿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장에게 제출해야 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4본이 포함된다. 이 4본이 유일하게 이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개설 등록을 할 때라든가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라든가 이런 그 경우에 자격증 아니면 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 할 때 자격증 4본 안 들어가고 조회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요거가 유일하게 4본이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번 하나 빼고 그래서 우리 니은 하고 디귿번 이렇게 두 개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물건에 대한 매매업은 1년 1천에 형벌이 떨어지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인 사실을 알면서 이것도 금지행위 중에 1년 1천에 형벌이 있는 금지행위가 되겠죠. 디귿번도 보면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 요 시세라는 말이 나왔죠. 이것도 3년 3천에 형벌이 있는 우리 금지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6번 자격 취소. 요거 우리 꼭 출제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꼭 출제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격 정지도 이제 바로 이어서 17번 문제 또 자격 정지를 또 연이어서 냈죠. 아무튼 뭐 예상할 수 있던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격 취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자, 여기 이제 4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아야 자격이 취소가 되는 건데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벌금. 그러니까 벌금형을 받았다 이랬으니까 얘는 뭡니까?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그래서 1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건. 자, 17번 문제. 시도의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직접거래.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니까 자격 정지 6개월로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금지행위 좀 세게 기준이. 그리고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이것도 금지행위예요. 자격 정지 6개월짜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중 작성 거짓 기재, 얘도 개월수가 6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3개 줬는데 3개 다 자격 정지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들어갑니다. 자, 18번은 개공의 행위로서 사무소 등록 취소 사유,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어요. 등록증 대여, 절대적 등록 취소, 절취. 그 다음에 1년 안에 이 법에 의해서 2번의 업무 정지에다가 다시 업무 정지, 그럼 3지나웃이에요. 절취.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서자 나오면 업무 정지죠. 업무 정지, 업정. 그리고 디귿번 하나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요 2개가 정답이 되겠다.
자, 18번 문제. 19번 문제. 예. 협회 쪽 문제죠. 공제 규정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소 좀 생소하거나 좀 까다로운 어떤 뭐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1번부터 4번까지는요. 근데 답은 굉장히 쉽게 줬어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수입액의 공제료 수입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아주 쉽게 줬습니다. 1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0번은 수수료. 이 수수료는 이제 행정수수료이고요. 소위 말하면 이제 종이값을 대관청에다가 내는 경우이다. 종이값을 대관청에다가 내가 이러저러한 민원을 신청하니 뭐 이제 얼마 낼 거니까 뭐 그 어떤 관련된 종이를 주세요. 뭐 이런 그 민원 제기할 때 이제 그 종이값을 내는 건데 4번에 보시면 인장을 변경 신고할 때 딱히 뭐 관청에서 종이 주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행정수수료가 없는 그런 케이스이고 무료입니다. 자, 21번.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포상금.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국장이 돈을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군구, 뭐 혹은 등록관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도 주지만 하나여 이러면 틀리잖아요. 하나여가 아니고 여기 공소제기랑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도 지급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디귿번은 옳은 그런 표현에 들어가는 거고요. 옳은 것 찾으라 그랬으니까 2번이 옳은 표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22번. 교란행위 당연히 출제될 것으로 우리 예상했던 거이기는 한데 센터를 물었어요. 센터. 교란행위를 물은 게 아니라 교란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에 대해서 옳은 거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기억번. 센터는 원래 국장의 권한이에요. 국장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일단 맞아요. 그리고 이 신고센터를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에 관한 거를 지금 위탁 시행하는 기관이고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원 많이 해봤던 거죠.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라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거 누구든지 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뭐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있는 사람만 신고해라.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디귿번은 옳은 표현이 되겠죠. 2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 뭐 이랬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 뭐 이랬는데 일단 그 답을 좀 먼저 내보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500 과태료잖아. 500과 이것도 많이 해봤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답이 되겠고 나머지 문항을 좀 잠깐 봐드리면 양도되어 1년 1천의 형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중개업이면 3년 3천의 형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닌 자라는 주어 나오면 무조건 1년 1천에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이거 다 형벌이 있는데 5번만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 항목입니다. 자, 24번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24번 문제부터가 약간 어려워지는 뭐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한 4개 정도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1번을 한번 보시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특별히 중요하진 않고 토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토건지에 한해서 신고하잖아요. 토건지가 뭐냐면 토지, 건축물, 지위 아니에요. 그죠? 토가 토지예요. 토지에 대한
매매와 공급계약. 근데 공급계약 나왔으니까 신고 대상이다. 답은 1번이에요. 그냥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얘는 그냥,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밑에 거 안 읽었으면, 글쎄요, 맞췄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1번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2번 문항으로 만약에 내려갔다면, 수험생 입장에서, 2번에서 5번까지에서 어느 하나에 당했을 확률도 좀 꽤 있는, 뭐 그런 문제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통상 모의고사보다도 조금 어렵게 낸 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번을 한번 잠깐 보시면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등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건축물에, 여기 건축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자연인이 아니고 국가가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단독, 그러니까 국가 등이죠. 정확히 말하면 단독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우리 거래계약서를 개공이 작성 교부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개공이 중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또는 개공이 신고를 할 수 있다. 둘 중에 아무나 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개공이 있으면 무조건 개공이 의무이죠. 그리고 이제 4번은 아마 틀리신 분은 4번에다가 답을 했을 확률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일반적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여기다 좀 이렇게 답을 했을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공부 안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보통 우리 이제 공부를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이 신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정확히는 신고 필증이, 그죠? 그러니까 신고 필증이 교부가 돼야 돼요. 신고 필증이 나와야, 그러니까 신고가 수리되는 거죠. 신고가 수리되어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된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 기한은,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신고는 60일이 아니고 30일 안에 해야죠.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번은 상당히 까다롭게 문제를 낸 건데요. 까다롭게. 요거 제가 25번에 별표를 좀 해드리는 거는 난이도가 상난이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상에 해당이 된다. 상인데 얼마나 상이냐면 뭐 극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까다롭게 문제를 낸 편인데 이 25번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일단 법인이 핵심 포인트고 5억 원인 주택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랬는데 금액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이 핵심이에요. 공급계약. 만약에 이게 매매계약이었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매매였으면 답이 없는데 이 공급계약이라고 할 때는 공급업자가 누구한테 공급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공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사람이 법인인지 뭐 법인 아닌지 뭐 일반 뭐 자연인인지 이거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 공급업자가 법인 여부를 파악을 하고 공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공급이라는 게 법률에 의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랬는데 정답은 3번에 법인의 등기 현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1번, 2번, 4번, 5번은 공통적인 신고사항에 들어가요. 공통적인 신고사항에 들어가고 요 3번은 법인이 주택을 매매했을 때, 그러니까 매매에서 매수 쪽이죠. 그러니까 파는 거 말고 사들이는 쪽, 취득하는 쪽이면 뭐 하는 법인인지 뭐 이런 등기 현황 같은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 계약이 아니고 매매 계약이었다? 그럼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급 계약은 공급하는 업자가 그 상대방이 법인인지 아닌지를 미리 파악하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요 3번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서에 달려있는, 우리 이제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잖아요. 단서에 달려있는 예외 규정이라서 예외이고요. 맨 끝부분에 있는, 상당히 좀 그 지역적인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맞추신 분도 그냥 뭐 알고 맞췄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얘가 가장 정답일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정답을 맞췄을 확률이 좀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낸 문제였고요. 자, 26번 문제. 얘도 많이 어려운 유형의 문제예요. 이것도 난이도 상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징역이나 벌금이니까 형벌이잖아요. 형벌. 이 형벌이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거를 골라라 뭐 이랬거든요. 근데 1번에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 올해 꼭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거 안 나오면 제가 장지진다고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까지만 나왔다. 요거 뒤에 거는 빼고 요게 이제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가 3전 3천이에요. 요거가 3전 3천. 근데 이 말이 없었으면 행위를 그러니까 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그러면 3전 3천인데 이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나왔잖아요. 조장. 얘는 형벌이 없습니다. 형벌 없고 얘는 이제 굳이 따진다면 금지행위 쪽에 보면 요구, 조장, 방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로 이해하셔야 돼요. 답은 1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나왔다면, 그러니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3년 3천이 맞는데 이거를 조장했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형벌은 없고 500과태료로 봐야 됩니다. 자, 이번 문항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은 외국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았대. 그럼 당연히 2년 30%. 그죠? 3번도 보면 똑같은 말이잖아.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했다. 2년 30. 그 다음에 부정하게 허가를 받았다. 역시 2년 30. 예. 그리고요. 우리 토호제 관련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할관청이 조치 명령을 했다. 뭐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명령을 때렸는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1년 1천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허가 취소에 관련되어지는 형벌이에요. 이거는 1년 1천짜리 실제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상당히 까다롭게 문제를 출제한 그런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맞추셨으면 정말 잘하신 그런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검증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이제 물었는데 얘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 편이에요. 일단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된 편인데 일단 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군수구청장, 소위 말하면 시군구가 되는 거죠. 이쪽 그러니까 부신법에서 보면 신고관청이 되는 건데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 조사 내용을 그 결과를 누구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냐면 시도지사에게 먼저 1차적으로 보고를 하고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보고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렇게 매월 한 번 이렇게 보고하는 되겠죠? 매월 한 번, 매월 1회. 그러니까 여기 시군구가 다이렉트로 국장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는 일단 시도지사에게 먼저 1차 보고하고 그리고 우리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옳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그 다이렉트로 국장에게 보고한다.
이러면 틀린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얘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28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토지거래 허가하고 관련해서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옳은 건. 자, 기억번에 보면 거주용 주택용지, 집 짓고 사는 거 4년 아니고 2년 살 의무가 있죠. 실거주 2년. 네. 그리고 니은번의 이행강제금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하면 안 되죠. 부과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기억 니은은 다 틀린 거고요. 디귿번은 뭐 우리 토지에서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인데요. 올해 또 나왔네요. 한번 읽어봐 드리면 시군구는 그러니까 허가 간청이죠.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징수하여야 한다. 뭐 수없이 많이 해봤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쉽게 우리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도 좀 쉽게 출제를 한 그런 편이 되겠고요. 자, 29번은 사례형 문제, 부신법 문제인데 사례형 문제고요. A광역시 B구에 광역시에 있는 B구에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자, 일단 4번을 한번 보시면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계약의 조건, 뭐 기한, 뭐 이게 바뀔 수 있죠. 변경이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그 등기 신청 후, 그러니까 그 이전 등기 후에 이거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이미 이제 뭐 버스는 떠난 이후잖아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등기 신청 후에 이걸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등기 신청 후에 이거 변경하면 등기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얘도 뭐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30번. 임대인값 임차의 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 자, 주택이 이제 포인트. 보증금 1억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주택임대차는 6천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아무거나 초과하면 이게 초과하든 초과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임대차 신고를. 그런데 보증금이 지금 얼마예요? 1억 원이니까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는 뭐 이런 조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택이라면 좋죠. 뭐 어디라고는 이제 주지는 않았고 일단 지역이 좀 있는데 이 지역은 시군 자치구 지역이 신고 지역이에요. 특은 이제 특별자치시고 두 번째는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가 보통시, 구는 이제 경기도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산하에 있는 군을 얘기하고 자치구는 특별시랑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30번에 옳은 것 찾아라 뭐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자,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방금 전에 제가 경기도,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에서만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기도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경상북도에 있는 군이니까 얘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고 지역이 아니라서. 이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인 경우, 그러니까 조건이 안 바뀌어요. 기간만 연장할 거예요. 기간만 연장. 이럴 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뭔가 보증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차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3. 갑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공동해야 되는데 일방이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신분증명서, 그러니까 신고를 누가 하든 갑이 하든 을이 하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당연히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 네. 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에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 원으로 감액됐대. 원래 이제 1억이었는데 8천만 원으로 내려가면 변경 신고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5번 갑이 우리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 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입 신고를 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를 했다. 그러면 임대차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규정은 있는데, 임대차 신고했다고 해서 전입 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3번만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 자, 31번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제도를 물었는데요. 6개월 안에 60일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취득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6개월짜리는 계약 외에 있죠. 계약 외. 그러면 계약을 찾으면 답이 되잖아요. 2번이 증여나 아니면 교환이 나왔으면 교환도 여기가 이제 답이 되겠죠. 증여하고 교환은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문제, 분묘기지권 관련한 문제예요. 틀린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없는 거죠. 신설할 권능은 없고 기득권까지만 인정하는 거죠. 기득권까지만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머지는 뭐 우리 모의고사된 동영에서 많이 다루어 왔던 항목들이라서요. 요거는 쉽게 아마 풀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3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예상 문제이고요. 요것도 제가 안 나오면 손에 장지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확인사 이것도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6가지 항목이 있다. 뭐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6개에 해당이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는데 기억, 니은, 그리고 니을번 요거 디귿번에 중개보조는 신분 고지 여부 요거는 뭐랄까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임대차 확인 사항 나는 소위 말하면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번은 하나 빼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디귿번 빼고 이 문제는 당연히 저한테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득점하셨을 거로 믿습니다. 충분히 예상되었던 문제들이고요. 자, 34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계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식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낸 거죠. 자, 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고 그리고 부화목이 있답니다. 부화목이 있대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0.5% 퍼센테이지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0.4% 이렇게 이제 퍼센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퍼센트라는 걸 외래어잖아요. 그래서 외래어 이제 쓰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이제 그 1000단위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1000분의 5, 1000분의 4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요율 이것도 우리 많이 해봤던 내용입니다. 우리 동영에서 거의 유사한 문제도 한번 다루어 드린 적도 있었고요. 자, 3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5번은 매수신청 대리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우리 그 보존에 관한 문제를 또 냈어요. 여기 이제 보면
그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럼 이 서면이 소위 확인 설명서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는 그 중개 쪽 확인 설명서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대리 쪽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대리 쪽은 무조건 5년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대리 쪽은 무조건 5년 보존해. 3년 보존은 중개 쪽 확인 설명서가 되죠. 그래서 틀린 거라고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36번. 경매 문제예요.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보시면 등기된 임차권. 그러니까 순위는 일단 모르겠고요.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썼어요. 등기는 됐대요. 근데 얘가 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거에 대항할 수 없대요. 대항할 수 없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1번이라는 거죠. 저당권 제가 약자로 씁니다. 압류 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가 1번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아시다시피 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기준 권리. 그리고 등기가 됐긴 했는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2번으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기준 권리니까 얘부터 싹 지워지면 경매가 되면 매각이 되면 당연히 소멸된다라고 해야죠. 소멸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다 우리 많이 다뤄봤던 그런 좀 눈에 익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37번 문제. 이 37번 문제는 올해 이제 그 36회 우리 공인중개사법 문제에서는 가장 어려운 최상 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민법에서도 아마 안 다루고요. 뭐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당연히 다루지 않고 하여튼 다루지 않는 문제인데 이게 일단은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는 이 내용이 없고 이 법이 있고 법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잖아요. 시행령에 있는 규정이에요. 시행령 규정을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를 골라라 이렇게 이제 출제를 했는데 일단 이행강제금, 과징금 뭐 이런 건 이제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천만 원을 부과를 했대요. 그런데 이 3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물납,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으로 대신 뭐 그 납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준 건데 요 기억번에 전부가 틀렸고 일단 물납은 이게 세법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규정이 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물납이 됩니다. 한도는 없어요. 뭐 100억이든 뭐 10억이든 다 되는데 중요한 건 1,000만 원을 뭐 할 때, 초과할 때만 이게 물납이 된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면 이제 단순 계산해서 2천만 원짜리 부동산만 물납으로 낼 수 있는 것이지 3천만 원 전부를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세법이랑 좀 내용이 유사하죠. 세법으로 풀었으면 좀 풀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뭐 중개사법에서는 이게 뭐 수업을 하거나 그런 항목이 아니라서 민법도 마찬가지고 니은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되며라고 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이행강제금, 과징금 요거는 다 명의 신탁자에게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신탁자에게 부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있는 놈한테 요 돈을 내라라고 해야지 수탁자는 돈도 없는데 얘 보고 돈을 내라고 하면 낼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과징금 모두 신탁자에게만 몰빵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탁자가 과징금을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문은 좀 맞냐?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여기 이제 신탁으로 바꿔가지고 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실권리자가 신탁자니까 요거는 이제 맞아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안 하면 이제 소위 이행강제금이 1차 이행강제금, 2차 이행강제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래서 그 니은번도 틀렸어요. 수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자, 디귿번 3천만 원의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 그러니까 의무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신탁자입니다. 신탁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니까. 근데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3천만 원이 큰 돈이니까 나는 좀 늦게 낼게요. 좀 연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받고자 할 때에는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예외 규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요것도 요건 이제 옳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쎄요 알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뭐 이런 그 교재 통틀어서 이 항목을 담고 있는 교재는 제가 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민법 교재도 제가 여기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민법이든 어디든 일치 없는 항목이라서 상당히 까다로운 제일 어려운 문제가 37번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이 세법에 이거 유사한 지문이 있어서 이거를 세법으로 푸는 분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또 혹시 맞췄을 수는 있긴 한데 아무튼 제일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문제였다. 자, 3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옳은 건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임대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기 그러니까 주택에서는 차임 연체가 2기고 상가에서는 차임 연체 기수가 3기잖아요. 그래서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다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다.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해지 규정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항은요. 증액을 한번 하면 1년 이내에도 하면 안 되죠. 1년 이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1년 있다가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요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우리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라는 거는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 의무의 이행, 이 반대 의무의 이행이라는 거는 건물의 명도, 그러니까 비워주는 거, 내지는 인도, 우리 임대인한테 넘기는 거, 이런 거를 요건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집이나 상가에서 일단 나가고 경매를 집어넣어라 뭐 이런 뜻인데 안 된다고 했죠. 집이랑 상가 임차인이 돈도 못 받는데 나가면 대항력이 다 깨지니까 그래서 이걸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가 상가 문제이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가에서 왜 그 집합금지 명령 같은 거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폐업을 하면 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그 해지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3개월이 지나야 우리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문제인데요.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얘도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었었는데 판례 하나 바뀐 거. 그게 이제 뭐였냐면 우리 장사법상의 법인 묘지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그렇죠?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판례가. 근데 이 재단법인 이외,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나 이런 법인에게 이걸 팔았을 때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그런 판례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상법상 회사는 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법상 회사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의뢰인에게 주임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그러네요. 옳은 건 주임법. 주택임차인이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항목 자체를 좀 속여가지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구가 몇 명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건물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식구가 5명인데 식구 뭐 혼자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대차를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부정한 임차라고 봐야 되니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린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은 2회가 아니고 한 번만, 한 번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항력 없는 임차권, 대항력 없는 애들은 경매가 이제 매각이 되면, 경락되면 소멸하죠. 대항력 없는 애들이 소멸, 대항력 있는 애들은 인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 하나가 옳은 표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36회 우리 본시험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 그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도 정말 많이 하셨고요. 또 합격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뭐 불합격의 고배를 또 드신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그건 뭐 여러분이 뭐 공부를 뭐 이렇게 너무 안 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여러분하고 이제 그 문제가 스타일이 좀 안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쉬웠으나 일부 한 4-5개 정도의 문제는 아예 손 못 대게 어렵게 나온 것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우리 정규 강의 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